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은 한국이 현재는 몇 프로입니까? 0.75죠. 여기에 올렸으니까 요번에 8월 달에 올렸죠. 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다 시기입니다. 시기인데 2008년도 쉽게 말해서 저희 리먼 사태 터지기 전에는 몇 프로였었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25%까지 갔었어요, 우리가. 이때 기준금리가 5.25%였는데 리먼 사태 터지는 거 어때요?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완전히 무슨 폭포 떨어지듯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왜? 이때는 리먼 사태가 터져서 도저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뭐 거의 3.25%를 떨어뜨려 가지고 2%대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리먼 사태를 벗어나서 2011년도 이때부터는 이제 금리를 살살 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3.25%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가 요번에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원래가 1.25였어요. 코로나 전에 1.25%였던 걸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는 과감하게 0.75를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0.5%까지 유지됐다가 요번 8월 달에 0.25를 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적인 상황도 봐야 되고 특히 미국과의 어떤 환율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를 우리 맘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급작스러운 이런 금리 변동들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도 0.75면은 사실 저금리예요. 우리가 그동안 거의 10년 이상을 저금리로만 지내다 보니까는 왜 그러면 그 당시에 물가가 크게 움직이질 않았었거든요. 세계 경제 때 말씀드렸다시피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세계 공장에서 저 물가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스팟으로 1, 2년 정도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약간씩 올랐지만 그건 큰 대세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 저금리에 익숙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2%도 사실 저금리예요. 따지고 보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뭐 IMF 때 뭐 18%, 20%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 떼었어요. 그러다가 리먼 터지고 뚝 떨어져 봐가지고 그게 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정상금리로 한다 그러면 2%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저금리예요. 근데 저금리 상황인데도 지금 0.75로 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제가 회복되면 당연히 금리를 좀 정상화한다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2%대의 금리가 되면은 대출자들,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편하죠. 좋죠. 왜 그러냐면 대출 이자가 싸지니까. 그런데 관점을 바꾸게 되면은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어렵다기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가 2%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금리를 볼 때는 대출 금리만을 보는데 예금 금리도 항상 같이 봐줘야 돼요, 경제는. 왜 그러면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출 금리는 만약에 뭐 한 4%가 간다. 그럼 예금 금리는 4%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5%. 그럼 이제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0억의 돈이 있다. 그럼 이 10억을 은행에다 맡기면은 2.5% 받는다. 그럼 2.5%면 연으로 해봐야 2,500만 원이거든요. 월로 따지면 200만 원, 뭐 거기다 15.4% 이자 소득세 빼면은 200도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이 10억을 은행에다 맡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냐? 이 사람들이 이 예금이라는 대체 투자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산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집값들이 계속 폭등했던 이유가 바로 이 금리, 예금 금리의 비현실화 때문에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0.5%대 예금 금리가 0.7%였었어요. 10억을 은행에다 맡기면 0.7%. 지금 뭐예요? 700만 원 벌었단 말이에요, 연 700만 원은 월 60만 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60만 원 받자고 60몇만 원 받자고 10억을 은행에 넣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계속 몰려가니까 자산시장은 버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버블화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요인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경제 상황까지 당연히 이 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파생되는 효과들까지 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낮다는 거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싼 이자가 되니까 편할 수는 있으나 예금자 입장에서 쉽게 말해서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예금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 당연히 자산시장으로 가고 자산시장이 흘러가다 보니까 자산시장은 버블이 쌓이게 되고 이런 어떤 악순환들이 계속 연이어서 이어진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경제가 회복되면 당연히 금리도 정상화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글쎄요, 경제의 어떤 규모,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만을 또 놓고 볼 수도 없고 세계 경제까지 또 연동해서 같이 봐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다 한꺼번에 금리를 뭐 정상화시킨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제 금리를 봤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환율을 봐야겠죠. 항상 환율이 우리나라 같이 수출 주도형 국가는 이 환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뭐 환율은 당연히 뭐 국가 간의 기준금리 차이에 의한 그런 것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냐 하면은 1169원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요 상황이지 않습니까? 2,000원, 1,200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불과 저번 주 때. 그러다가 지금 조금 안정돼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환율이 갑자기 상승한다, 이거는 사실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뭐예요? 1달러 대비해 가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1달러를 뵐 수 있는 것이 뭐 1,200원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 수출은 잘 되겠죠. 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수출은 호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수입을 하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손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수입하는 거, 예를 들어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원유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원유를 수입해 오잖아요. 그럼 원유를 우리가 수입할 때 뭐로 계산합니까? 달러로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1배럴에 80달러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항상 가치는 뭐냐면 이 달러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달러로 바꿀 때 그만큼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수입하는 수입 물가는 더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많은 부분, 특히 이제 뭐 에너지 관련돼서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치가 너무 뛰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휘발유값, 경유값이 얼마나 지금 뛰고 있습니까? 뭐 1,700원 막 1,600원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요번에 됐죠? 유류세 20% 인하하겠다. 왜? 너무 뛰니까. 그러니까 운전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보통 비용 상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유류세를 좀 20%를 지금 인하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던 것이고, 왜? 너무 급작스럽게 뛰는 거니까. 그래서 이 환율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면밀히 잘 보셔야 됩니다. 급작스럽게 이렇게 폭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또 급작스럽게 내려지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1달러에 뭐 1,000원이 된다. 그럼 어때요? 수입은 좋겠지요? 수입 입장에서는. 왜? 그만큼 수입 물가는 떨어지니까. 대신에 뭐는 안 되겠어요? 또 수출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수출이 안 되면은 지금 내수 시장은 거의 뭐 분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안 되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변동이 없이 그냥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는 제일 안 좋아요, 이게. 변동이 생겨버리면은 한편은 좋을지 몰라도 한편은 또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통화량 지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올 3월 달 기준으로 이제 M2 이제 광의 통화죠. 통화량을 이제 나왔던 그 자료인데,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국가통계청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3월 달 이후로는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3월 달 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때 통화량이 3,300조가 넘었어요. 3,300조였었는데 지금 이게 뭐 3,000 뭐 지금 400 몇십 조라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뭐예요? 시중에 돈이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게 바로 유동성이에요. 쉽게 말해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대출이고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아서 유동성 장세를 시장에서 또 돈을 쏟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를 가느냐? 원래 경제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면은 이 돈들이 기업으로 가야겠지요. 기업으로 가서 기업에서 대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산 설비도 만들고 공장도 하고 이러면서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또 고용이 또 창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취업률도 높아질 것이고, 이러고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이분들이 취업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바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선순환 구조가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이거 소위 말해서 이제 초등학교 국어책에나 나올 수 있는 사회책에 나오는 얘기일 수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가기에는 이 사이클이 너무 길어요. 빨라야 10년, 늦으면 뭐 20년씩 걸리니까 누가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려고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뭐로 간다? 자산시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1년에 뭐 20%, 30%씩 뛰어요. 문재인 정권 지금 4년 반 동안에 2배가 올랐다. 뭐 이러고 있는데 누가 과연 이걸 10년, 20년에 걸쳐서 이거에다 투자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어디? 부동산 가서 잡으면은 4년만 지나서 따블인데 너무나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자산이 우리나라는 버블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주택 가격이 그 상폭을 보면은 한국이 1등이 아니에요. 한국은 20몇 등이에요. 뭐 중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저희보다 더 높이 뛰었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뭐니까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돈이 쏟아져 나왔고 돈이 쏟아져 나온 돈이 선순환 구조로 가서 경제를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가고 어디로 간다? 자산시장으로 간다. 왜? 자산시장이 너무 그냥 간단하고 쉽고 눈에 빤히 보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전 세계 다 자산이 다 버블 논란에 빠진 이유가 바로 다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다? 저금리 플러스 양적 완화. 이게 결국 모든 거의 가장 근본 원인이고, 우리 세계경제 때 배웠죠? 지금 뭐라고요? 무슨 시대라고? 뉴노멀 시대라고 했어요. 뉴노멀 시대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성장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저물가로 가고, 근데 다행히 물가 자체도 또 저물가였어. 만약에 고물가다 그러면 이거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거의 10년 가까이를 저물가로 지탱되다 보니까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물가 불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유동성들이 다 어디로 갔다? 자산으로 갔다. 그러니까 자산은 갔으니까 어떻게 버블 논란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가 요번에 물가 상승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붕괴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직은 뭐 붕괴까지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노멀 시대는 소위 말해서 뭐라고 했죠? 빚으로 성장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다 결국 뭐예요? 저금리에서 빚 내가지고 그걸로 투자해서 돈 벌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성장이 빚으로 성장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물가가 고물가가 돼버린다? 아, 그럼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M2, 그러니까 광의 통화가 지금 너무 시중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계속 대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이게 뭐 3,500조, 4,000조까지 가면은 시중에 돈들이 너무 쏟아지기 때문에 이게 다 어디로 간다? 자산시장으로 간다. 그럼 거기는 또 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물가가 고물가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다 빚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 빚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미국, 뭐 중국 다 양적 완에서 뭐 돈 쏟아붓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통화량이 이렇게 많아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가계, 기업, 정부 다 합쳐서 지금 약 6,000조예요. 이 6,000조에 만약에 금리가 1%만 올라가면 시장금리는 1%가 아니겠죠? 뭐 2% 올라갈 거 아닙니까? 시장금리로는. 그렇게 되면 대체 6,000조의 2%면 얼마입니까? 60조예요. 이자만. 이자 상승만. 원금을 빼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대출 규제를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 정부에서도. 왜? 더 이상은 유동성을 더 이상 키울 수는 없다. 지금 이런 결론이 나와서 지금 그런 대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